이 사람이 진짜 내 시아버지 맞나요? 저는 이 집에서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홀로 남은 시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저녁이면 또다시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어르신으로 통했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며 존경받는 분이셨죠.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국이 싱거운데? 다시 해. 이게 반찬이야? 밥맛이 없네.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구석구석 다시 해. 작은 트집부터 시작된 일상은 점점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 준혁이가 힘들어할까봐, 시댁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무엇보다 착한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수첩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마이너스 사돈댁 김 사장과 만남. 아들 준혁이 모르게 토지 공동명의 진행. 2021년 5월 마이너스 며느리 명의 대출 1억. 김 사장이 서류 처리 도와줌. 2022년 9월 마이너스 준혁이 회사 기밀 정보 김 사장에게 전달. 대가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아들의 회사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건 그 공범이 바로 제 친정아버지 김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집안의 어른이 자식들 몰래 10년 넘게 담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10년간 착하게 살았던 이유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나 며느리? 시아버지는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수첩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제야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었는데. 볼 게 아니었다고요? 아버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집안 돈 아니냐?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명의도 우리 집안 명의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친정아버지와 짜고 준혁이 회사 정보를 판 것도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판 게 아니라 공유한 거지. 사돈 간에 서로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범죄라는 거 모르세요? 시아버지는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범죄?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 수첩 하나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다는 것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 이 일은 없던 일로 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준혁이도, 너도, 우리 가족도 말이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이들에게 정확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즉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그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저는 수첩 사진들을 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아빠가 시아버지랑 10년 넘게 짜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어요. 제명의 대출, 준혁이 회사 정보 유출, 토지 사기까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몰랐던 거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도 몰랐어.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은. 그 순간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김철호는 집에서도 사업가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믿고 묵묵히 집안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발해야지. 당장. 하지만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마땅해.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사위 회사를 망칠 수도 있는 짓을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필요한 증거 있으면 집에서 찾아볼게. 그날 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괜찮아? 해외 출장 중이던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다정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보, 집에 오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아버님과 장인어른에 관한 건데. 무슨 일인데? 지금 말해봐.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증거가 있어. 아버님이 직접 쓴 수첩.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바로 들어갈게. 절대 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마.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녹취록 USB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연락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봐. 내 시아버지랑 통화한 내용이야. USB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 이번 건 정말 대박이네요. 준혁이 회사 신제품 정보로 주식 투자해서 2억 벌었어요. 김 사장, 그러게. 며느리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세금도 안 내고 완벽하잖아. 하하, 우리 사돈간에 이렇게 해야죠. 애들은 모르는 게 약이고 남편은 녹취록을 듣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제 우리한테 모든 증거가 있어.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 그래. 그래야지.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유진, 기업 범죄와 금융 사기 전문가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금융 사기, 심지어 산업기밀 유출까지. 두 분 다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모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당장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기 전에 재산 추적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고 검찰에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집에서 태연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제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고 저녁 식사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그래, 수고했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었다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3일 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그제야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네. 내가? 네, 제가 고발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남편과 함께요.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조용히 하세요, 아버님. 아니, 피의자 박철수 씨. 이제 그 호칭도 마지막이네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용했던 그 당당함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검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와 친정아버지 김철호는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친정아버지도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교회 장로와 중견기업 사장, 10년간 사돈간 결탁으로 수십억 부정축제, 며느리 명예 불법 대출, 아들 회사 기밀 유출까지 가족의 배신, 충격의 금융범죄. 뉴스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내 아버지가 범죄자야.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피해자고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묵인할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줬어. 시아버지가 스스로 고백하고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공판날, 저와 남편, 친정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김철호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수진 명의로 총 3억 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박철수의 아들이자 피고인 김철호의 사위인 박준혁이 근무하는 IT 기업의 신제품 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주식 투자로 부당이득 8억 원을 챙겼습니다. 셋째, 위 자금을 이용해 토지 20필지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고 재개발 호재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41억 원으로 추산되며 검사의 낭독이 계속될수록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나이가 많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자녀와 며느리를 도구로 이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할 말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것도, 내 명의를 도용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가족을 범죄에 이용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 아니 피고인. 당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용할 도구로만 봤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당신 아침상을 차렸어요. 당신이 원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새벽 시장에 다녔고요. 청소, 빨래,
심부름, 뭐 하나 소홀히 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제 남편을 배신하고 저희 가정을 파괴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명확히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합의 의향은 없으십니까? 피고인 측에서 피해액 전액 변제와 위자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피고인들은 실형을 받을 겁니다. 그게 마땅하죠.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바보라서 다행이야. 아무것도 모르더라. 우리 사위도 순진해서 좋아요. 회사 정보 쉽게 빼낼 수 있어요. 애들은 그냥 돈만 벌어오면 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문자 하나하나가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3차 공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징역 12년, 피고인 김철호 징역 10년, 추징금 41억 원, 연대 납부. 쿵.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 없었습니다. 후회?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련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에요. 시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법이 판단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 둘이서 미안해. 내 아버지 때문에.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는 피해자고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여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집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남편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남편은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그도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판결 이후 압류된 재산을 정리하던 중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 급히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유진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피고인 박철수 명의로 된 생명보험 증권입니다. 수익자가 이수진 씨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수익자요? 네, 보험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더군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범죄로 인해 수감된다면 내 모든 개인 재산은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것으로라도 전하고 싶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2년 전이면 아직 범행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자신의 범죄가 언젠가 드러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겼다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재산을 받으실 건가요? 범죄 수익은 아니지만 범죄자의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의 돈을 받는다? 10년간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건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속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 돈 받지 않을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 그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버지는 분명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2년 전에 그런 유언장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도 범죄를 계속하면서 유언장을 쓴 거잖아. 진짜 미안했으면 범죄를 멈췄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시아버지였습니다. 편지를 열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읽어봐. 뭐라고 썼는지라도 알아야 마음 정리가 될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시아버지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부를 자격도 없는 줄 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처럼 대했다. 너의 고생을, 눈물을, 참음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시아버지라는 걸, 내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있다는 걸. 김 사장과의 일도 그랬다. 처음엔 작은 투자였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내 명의를 도용한 것, 준혁이를 이용한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나는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게 마땅한 벌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2년 전 내가 유언장을 쓴 이유는 그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내게 길어야 5년이라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죽으면 내 범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너와 준혁이에게 갈 것이라는 걸. 그래서 유언장을 썼다. 최소한 내가 경제적으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수진아,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다. 아니, 며느리라는 말조차 모욕이다. 넌 우리 가족에게 천사였다. 그런 너를 내가 짓밟았다. 내 재산을 받든 말든 그건 내 자유다. 하지만 내 마지막 바람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다. 준혁이를 잘 부탁한다. 내 아들이지만 착한 아이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정말 미안하다. 박철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되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돕기로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아버지의 죄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쓰이는 거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 그 누구도 당신만큼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은 없을 거야.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재산 처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년의 시간은 용서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뜻은 존중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혁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님은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진. 편지를 붙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 면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솔직히 놀랐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를 면회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배신감과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심장병? 응, 그것도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셨다고 하더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나는 안 갈게. 당신 혼자 다녀와. 알겠어.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아버지 아들이잖아. 당연히 가봐야지. 남편은 혼자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3개월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아버지가 망쳐버렸구나. 아버지, 회사에서는 어떻게 됐니? 남편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사직했어요. 뭐? 아버지 사건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기밀 유출에 간접 책임을 물어서 저는 좌천되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 욕심이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렸구나. 아버지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도 부족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다, 준혁아. 넌 잘못이 없어. 모든 건 이 못난 아버지 탓이야. 시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많이 밝아졌어요. 요즘은 자원봉사도 하고 새로운 일도 준비 중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그 애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수진이가 아버지 유산 전부 기부했어요. 피해자 지원 재단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 애답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뒀었는데 내가 너무 몰라봤구나. 아버지, 후회하세요? 매일매일 후회한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벽에 대고 중얼거린다. 준혁아, 아버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수진이한테 잘해라. 세상에 그런 여자 없다. 절대 놓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 심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 아버지, 괜찮다. 이게 내버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야. 그래도 준혁아, 아버지 장례식에 수진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전해라. 그 애한테 그럴 의무 없으니까.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만 전해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유리창에 손을 댔고 시아버지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둔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셔.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힘들지? 응. 미워하고 싶은데 불쌍하기도 하고 복잡해. 그럴 수 있어. 아버지니까. 그날 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진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도 면회 갈게. 정말? 응,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안녕하세요, 아버님. 내가, 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님이 저에게 한 말들, 저를 대한 태도들,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미움이 저를 더 아프게 하니까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아버님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이제 저는 아버님을 제 인생에서 지우려고 해요. 나쁜 기억으로든 좋은 기억으로든 더 이상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 준혁이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참회하세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아버님,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복수도 미움도 모든 것이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사건 이후 1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IT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 일정 있나요? 2분 예약되어 있어요. 한 분은 며느리 갈등 사례고요. 며느리 갈등. 1년 전에 제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실에서 30대 초반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친정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모두 제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아야 할지, 싸워야 할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의 시집살이, 시아버지의 범죄, 그리고 복수와 자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네, 저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퇴근 후 친정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차리셨고 이제는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러게, 요즘 단골들이 많아졌어. 어머니의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수 구운 빵과 케이크,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내 아빠한테 매여 살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나를 찾은 것 같아.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많이 밝아졌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엄마가 함께 싸워주지 않았으면 저 혼자는 못 이겼을 거예요. 우리 딸 강한 거 나 닮았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평범하게 산책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예전엔 이런 게 행복인 줄 몰랐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져볼까?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응,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우리만의 가족 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서울구치소입니다. 피수용자 박철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피수용자 박철수 씨가 오늘 오후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리라고 하셔서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5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안 시아버지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왔구나. 네, 아버님. 고맙다. 와줘서. 준혁아, 수진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잘못은 너희가 짊어질 필요 없어. 아버지,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인간적인 슬픔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도 교회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어머니만이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준혁아, 많이 힘들지?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 고통은 끝났으니까요. 그래, 이제 고인은 편히 쉬실 거야.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응.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이상하지? 슬픈데 가벼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아기 심장 박동도 들립니다. 두근두근두근.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응, 우리 아기.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마 좋아하셨을 거야. 미안해, 괜히 우울하게 했네.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아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자라야 해. 행복한 미래를 말이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야 해.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할게.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엄마로서의 제 모습. 며칠 후 상담센터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1년 전 제가 상담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주눅 들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상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어요. 선생님처럼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의 카페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나 축하해. 어머니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내가 할머니라니. 너무 좋아서 어떡해. 남편도 밝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사위. 내가 얼마나 예쁘게 봐줄지 몰라.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철호 씨 부인이신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성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딸분께 전해달라고요. 제게 전해달라고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마지막까지 딸분 걱정을 하시더군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후회된다고, 딸에게 미안하다고요. 남성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다. 너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었고 내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다. 그 욕심이 결국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너까지 고통받게 했구나. 이 통장은 박 장로와의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다. 깨끗한 돈이다. 내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던 건데 참아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받아줘.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써줘. 아버지의 손자나 손녀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너만은 나쁜 사람이 되지 마라. 항상 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 올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된 적금, 매달 꾸준히 들어간 입금 내역.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미움도? 응, 미움도 다 놓았어.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 돈으로 행복하게 키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으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야. 엄마도요. 우리 모두 잘 이겨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 보낼 곳은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데려가 주시던 아버지, 제 졸업식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 그 기억들은 진짜였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신 건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버지도 결국 피해자였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욕심의 피해자. 이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은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우리 아이를 위해 쓸게요. 아버지의 손녀나 손자는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할 거예요. 엄마도 준혁이도 우리 아기도 모두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딸 수진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복수도 미움도 분노도 이제 남은 건 오직 사랑과 희망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2년 전 제가 시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했던 바로 그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병실. 저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남편이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굴 닮았을까? 당연히 엄마 닮았지. 이렇게 예쁜데. 딸아이는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 응, 희망이로 하면 어때? 박희망. 희망이? 응,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새로운 시작의 희망 말이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박희망. 우리 딸 이름 예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녀. 할머니가 왔단다. 어머니는 희망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이렇게 예쁜 손녀를 보다니. 엄마가 이제 할머니구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줄게. 병실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3일 후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하자 상담센터 동료들이 준비해둔 꽃다발과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센터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좀 쉬다가 천천히 복귀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요? 네, 수진 씨의 용기와 극복의 이야기. 그게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희망이를 재우고 저는 2년 전 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고통,
분노, 절망, 그리고 결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6년 4월 1일. 오늘 우리 희망이와 함께 집에 왔다. 2년 전 이맘때 나는 시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하고 복수를 결심했었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다. 희망이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시댁 갈등도 가족 간의 배신도 그 어떤 아픔도 없는 오직 사랑만 가득한 가정. 그것이 내가 희망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잘못이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망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서를 배웠고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희망아, 엄마는 너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단다. 엄마가 겪었던 아픔을 너는 절대 겪지 않게 할게. 너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존중받으며 자랄 거야. 행복하게 자랄 거야. 그것이 엄마의 약속이자 엄마의 복수야.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갚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엄마는 이제 안다. 사랑해, 우리 희망이. 엄마가 일기를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봄날,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뭘 보고 있어? 벚꽃? 정말 예쁘다. 우리 희망이한테도 보여줄까? 그래, 보여주자. 우리는 희망이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희망아, 저기 봐. 벚꽃이야. 엄마 아빠가 새로 시작한 바로 이 계절의 꽃이란다. 희망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희망아, 세상에는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단다. 엄마도 그런 일들을 겪었어. 하지만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고 사랑도 많고 희망도 많단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랑을 믿으며 자라렴.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당신도 훌륭한 아빠가 될 거고, 우리는 함께 벚꽃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이너스 6개월 후 상담센터에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 10년의 참음 그리고 자유가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 며느리, 딸, 그리고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댁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실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맞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더 달콤한 건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내려놓고 용서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희망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희망입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은 절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제 인생을 바꾸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용기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희망아, 엄마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단다. 희망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어. 그게 정말 뿌듯하더라.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그래, 우리 함께. 우리는 희망이를 가운데 두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우리 가족의 모습.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평화로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12년 형을 받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정아버지도 10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 용기와 정의의 길,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보, 우리 희망이 정말 잘 자라고 있지? 그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니까. 저는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희망아,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줄 거야. 사랑이 가득한 가정, 존중받는 환경, 그리고 행복한 추억들.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사랑이란다. 창밖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사랑. 10년의 참음 끝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수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이자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엄마입니다. 이수진의 이야기,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 필수. 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려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집안일 중, 잠들기 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감동이 기다릴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